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나온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전국에서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돈 버는 사람을 조사했다 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수는 10,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작년 한 달 동안 10월에서 11월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모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우선 남자가 살짝 더 많네요. 살짝 더 많고. 그리고 50에서 64세가 좀 많네요. 통계가. 그러니까 이 남자랑 여자, 아니 고령자가 좀 통계가 잘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 통계가 또 막 잘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직 공무원 쪽이 좀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총소득은 딱 2,000명씩 했으니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세후 실수령의 기준이라네요. 빡세군요. 네. 보통 세전으로 하는데. 어쨌든 소득, 지출, 자산, 부채,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런치, 부업, 부동산. 궁금한 거, 부동산. 궁금한 거. 그 다음에 뭐 복지, 경조사, 20대, 자세히 나와 있네요. 네, 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소득이 10%, 와, 세후로 10%가 증가했다? 이 장난 아닌데요? 가구니까 근데 그게 등기부등본인가? 하여튼 이제 둘 다 부모님 둘 다 버는 거 거기다가 아직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전입에서 나가지 않은 다 큰 성인 자녀가 있다면 거의 세 명이 돈 버는 것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소득이 월 세후 소득이 544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해도 쫄 게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둘이 번 거거나 아니면 출가를 안 한 성인 남녀가 있다면 셋이서 버는 거를 합계해서 통계를 한 거니까 줄 필요는 없다. 하여튼 그래도 544만 원이 한 가구 평균 소득이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잘 버는 사람들, 이게 제일 못 버는 사람인데, 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근데 부럽네요. 상위 20%는 월 1,000. 그러니까 뭐 둘이 맞벌이한다 생각하면은 거의 540만 원 정도? 540만 원 정도를 평균 소득이네요. 각 한 명이 각 한 가구의 평균 소득을 번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20% 안에 든다를 볼 수 있었네요. 그다음에 월 지출의 행태. 월 지출이 이 얼마라는 거죠, 총? 어쨌든 비중이 소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부채 상환을 10% 정도, 저축을 20%. 근데 예비 자금도 사실 저축이죠.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예금이나 뭐 저축을 해서 따로 그 돈을 묶어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입출식 통장이라서, 그러니까 토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내가 돈을 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거의 저축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축을 한 40% 정도 한다. 50%는 소비를 하고 10% 정도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평균 소비액은 276만 원을 한다고 하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소비는
소비 항목별 월 평균 소비액 기준. 월 소비가 항상 꾸준히 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식비고, 줄어든 게 기타 소비인데, 기타 소비는 뭘 의미할까요? 기타 소비. 그냥 자잘한 소비를 말하는 거 같는데, 자잘한 소비는 줄어들었는데, 식비는 6% 정도 늘어났다. 작년에는, 아니, 작년 아니지. 재작년에는 58만원 정도 한 달에 썼는데, 한 가구가 지금 64만원 정도 쓴다. 그래도 한 가구가 64만원, 뭐 평균이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 쓰네요. 식비, 교통비, 월세만으로도 전체 소비의 50%가 돌파했다. 그쵸? 식비, 교통비, 월세는 이게 필수 소비잖아요. 근데 50% 돌파했다는 건 자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게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가구 소득 구간별 의식주 월 평균액, 평균 소비액. 식비, 주거비 늘리고 의류비는 유지. 식비, 주거비는 늘리고 이거는 유지랍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의류비는 같으니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절약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식비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월세도 뭐 보통은 작은 집으로 가진 않잖아요. 뭐 워낙 집 망하지 않는 이상,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집이 막 내가 30평대 살다가 20평대 넘어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월 평균 부채 상환액. 고금리 속에서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부채 안정화에 노력. 부채 수준이 늘지 않았으며, 그죠? 아니, 잠깐만, 부채가 늘긴 늘었는데, 덜 늘었다라는 것 같네요. 부채가 22년도보다 23년, 작년이 3.8%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한창일 땐 15%가 늘었으니, 증가율이 이렇게 많이 둔한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네요. 이게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봤을 때는 22년이 10% 정도였는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근데 지금은 9.9%로, 작년은 23년은 9.9%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이 0.1% 감소하였네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대출 상품별 월 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 그 외의 대출은 현행 유지.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이죠. 부동산 주담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외에는 줄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대출하고 보통 마이너스 통장, 뭐 자동차, 뭐 현금 서비스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거는 금리도 높고 상환 기간도 짧고, 그리고 보통 B2 할 때 신용대출 하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주담대 대출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저축 투자액. 저축 투자 늘리고 예비자금 확보 노력 지속. 저축하고 투자를 늘리고 예비자금을 늘렸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그쵸. 저축 투자액이 22년보다 23년 증가율이 5% 정도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자금도 거의 1%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 투자액이 늘었다. 전년도보다 저전년도보다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상품별 월 평균 저축 투자액 비중. 투자 상품은 줄이고 보험은 확대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 패턴 지속. 그쵸? 보통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대신 리턴이 크지만, 근데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 운용, 즉 그러니까 위험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 늘었고 투자 상품은 보험은 4% 정도 늘었고 투자 상품 1% 정도 줄었네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자산.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조사 이래 최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 최초로 6억 원이 돌파했다고. 근데 자산이 대출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시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역시 23년 기준으로 부동산이 거의 80%를 자산에서 비중이 80%를 포함합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금융자산 13%, 기타 자산이 6.7%. 그리고 가구소득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 어쨌든 이거 이어서 말하면은 6억 원의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가구소득 구간별 평균 보유 자산. 자산 증가폭이 완만해지며 1에서 5 구간 자산 격차는 2년 연속 감소 추세. 아까 그 뭐였죠? 소득이 따라잡힌 영향이 좀 큰 것 같네요. 자산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어쨌든 상위 20%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11억 6,699만 원이 평균 보유 자산이고요. 하위 20% 1구간의 평균 보유 자산은 1억 6,130만 원입니다. 저는 한 요즘 열심히 아니지 그래도 결혼하면 어쨌든 열심히 분발해야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다음 부동산 자산 규모. 부동산 자산 증가 주춤 4억 원대 유지.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 11%가 올랐는데 22년에서 23년은 4%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규모는 4억 원대를 4억 8,035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산 부동산의 규모는 4억 후반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 구간별 부동산 자산 규모. 부동산 자산액 증가액 2022년의 절반도 안 돼. 한창 코로나 때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11%가 올랐는데 지금은 4.2%로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 집이 4억 4,600이니까 2, 3 구간 사이. 금융자산 규모. 소비 부채 상한도 빠듯 소득 들어도 금융자산 증가폭은 줄어들어. 소득이 늘었지만 소비와 부채 상환액이 늘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근데 아까 보다시피 투자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8,178만 원을 주식 투자나 뭐 채권 이런 거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 구간별 금융자산 규모,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금융자산 소폭 증가. 잠시만요. 금융자산이 투자 심리가 위축했는데 금융자산이 늘 수가 있나요? 이제 좀 공부를 해와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금융자산 주식, 채권 이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자산이 그 예금도 되고 청약도 되고 보험도 되고 투자 상품도 다 들어가는 건가 봅니다. 어쨌든 금융상품별 금융자산 규모, 고금리 시대 예적금에 300만 원 더 예치. 고금리니까 당연히 예적금에 돈을 더 사람들이 많이 넣는다. 고금리면 보통은 주식보다는 다 은행으로 돈이 쏠리니까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소득 구간별 예적금 청약 투자 상품 자산 규모, 가구소득 상관없이 투자보다 예적금 청약 선택, 소득과 관계없이 다 예적금과 청약으로 돈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저 같아도 돈이 돈이 없어도 예적금 청약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채 보유율, 고금리 상황 속 부채 보유율 하락, 지난 3년간 최저치.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지금은 22년 대비 2% 정도 감소하여서 64만원 정도를 한 달에 한 가구가 갚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구간별 부채 보유율, 가구소득 1구간만 부채 보유율 증가. 좀 안타까운데요. 제일 소득을 못 버는 하위 20%의 부채만 늘어나고 그 이외에는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소득이 제일 적으면 아무래도 먹는 그게 여유 자금이 적다 보니까 먹기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빚을 내서 살고 있는 걸로 보이네. 그러니까 즉 만약에 고금리가 엄청 장기화되거나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하위 20% 구간에서는 파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왜냐면 이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더 여기서 장기간 유지하면 소득 하위 20%에서 많이 파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 26년 이후 지속적 증가한 평균 부채 잔액 첫 하락. 평균 부채 잔액이 2026년 이후로 최초로 첫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를 줄였으니까요. 부채 보유 가구의 소득 구간별 평균 부채 잔액, 빚이 늘어난 1, 2구간 부채 상액 증가율도 두 자릿수. 빚이 늘어났으니까 1, 2구간이요. 제일 못 버는 사람들이죠. 하위 20%, 40%는 부채가 당연히 늘었으니 부채 생활도 늘었는데 문제는 저소득 구간일수록 그 먹는 거 필수 지출이죠. 식비 지출이 큰데 안 그래도 잉여 자금이 안 남는데 거기에 부채 상황도 들어가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 5 구간은 다 이제 부채 상환액 줄었습니다. 부채를 줄였기 때문이죠. 줄진 않았네요. 늘어났네요. 3, 4 구간은 늘어났는데 5 구간만 유지입니다. 네. 향후 1년 내 가계 전망. 신기한데요. 24년 가계 형편 예상. 내년
가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내년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보통. 근데 이제 소득 상위 20% 사람들은 미래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실 그 IMF 보고서를 보시면 그 올해 24년, 23년보다는 24년이 낫고 내년이 아마 내년이 맞아요. 내년이 비슷하거나 조금 나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GDP 성장률 봤을 때. 어쨌든 예, 상위 50% 5구간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할 것 같다 라고 해주셨네요. 24년 생활용품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이유 상위 5% 사람들은 보유 자산이 증가할 거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자산이 증가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20%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굳이 예상을 한다면 내 소득이 늘어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 그렇죠. 아까 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인해서 그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하위 사람들도 똑똑하네요. 임금이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24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굳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자면 상위 20% 사람들은 경기가 불황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 같고 하위 1% 구간은 하위 20% 구간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불황이어서 물가가 상승이어서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네요. 제가 그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점점 괜찮아지는 걸로. 근데 25년이었나? 25년부터는 근데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조금 둔화되긴 하는데 그래도 23년보다 나아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봐야겠네. 런치플레이션. 직장인 점심값 평균 만원 시대 알뜰족은 6,000원까지 점심값 줄이기 성공. 6,000원. 어디서 먹은 거죠? 김밥 천국도 이렇게 안 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소비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식비가. 비슷하면 50%입니다. 직장인의 점심값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거 68%가 했다고 하네요. 그쵸.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 작년 대비 올해 소비 금액 변화가 없을만 하네요. 점심값이 늘었지만 내가 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비슷해지겠죠. 그 작년과 소비 지출이. 여자는 아메리카노도 이제는 식후 맨날 먹었는데 안 먹고 안 마시고, 남자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구내 식당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업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역량 강화 창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중이라고 합니다. 부업을 결심한 연차는 2, 3년차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N잡을 하는 비율이 2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당 1.5명 정도는 하고 있다, 부업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 주변에도 부업하는 사람이 있겠는데요. 말을 안 해줘서 모르는데 저는. 부업을 하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고 부업을 하는 비경제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MZ세대들은 창업 역시 도전의 정신이. 그 다음에 이직 준비를 위해서 부업을 하고,
X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본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니지 시간적 여유 때문에 부업을 한다고 하네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니 MZ랑 X 부머 세대 모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대다수는 부업을 한다고 하네요. 비경제적인 이유를 굳이 따지면. 본업과 연계성, 본업과 다르다. 시간과 여유가 있는 엔잡러는 본업과 다르다고 말했고, 본인 역량 사업 강화 목적의 엔잡러는 본업과 비슷하다고 얘기했고요. 창업 이직 준비 목적의 엔잡러는 본업과 다르다고 얘기했네요. 부업의 직종 20대 서비스직,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등 34%가 서비스직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근로생활 만족도, 수입, 본업 만족도는 본업시가 높고 본인 역량 강화 목적의 엔잡러 이것도 만족도는 본업시가 높고 수입이 다 본업이 높을 수밖에 없죠. 본업이 많이 시간을 투자하니까. 근데 적성, 흥미, 재미는 시간 여유가 있는 엔잡러는 본업과 부업의 흥미를 비슷하게 받고 본 역량 강화 목적의 엔잡러는 부업이 더 재밌다고 말했고 창업 이직 목적의 엔잡러는 또 부업이 더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업은 뭐 부업은 자기개발 도움이 된다. 보통이 다 제일 많고요. 부업의 관심도가 제일 높아지는 연차는 4에서 5년 차. 제가 3년 차니까 어쨌든 부업에 관심 있는 이유 1에서 3년 차는 제일 높은 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유 뭐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월급은 점점 줄어들죠. 부동산 구입이 현재와 미래. 현재 집간 최고점 인식. 2030 세대는 2년은 더 기다린다. 첫 자가 구입자. 집값은 올랐지만 대출 갚기 급급. 올해 근데 이게 조사를 23년 후반에 했으니까 23년에 집값 인식 그때는 집값이 완전 폭락하고 있을 때였죠. 네.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이 제일 많았고요. 2030 세대는. 그 다음에 40에서 60까지는 저점이다가 제일 많았네요. 와, 이때 한창 폭락하던 때였는데 저점이다가 있네. 역시 연륜이 있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게. 근데 2030 세대들은 위기는 위기다 살려줘 이렇게 한 거 같네요. 근데 올해 구입 인식. 근데 당연히 2030은 집값 인식이 고점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올해 집을 살 거냐고 물어보면 나쁨이라 할 것이고 4060 세대는 아까 저점이 인식이 제일 컸으니 당연히 나배드가 많지 않을까. 이게 뭐죠? 올해 집값 4060 세대는 올해 집값 인식이 38%로 저점이 제일 많았는데 또 구입 인식으로 보면은 나쁨이 좀 많네요. 뭐 하자는 거죠? 집값이 저점이지만 구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인가요? 어쨌든 이해는 안 가지만 저점 같지만 사긴 싫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30의 향후 부동산 구입 희망 및 구입 시기. 희망이 있음이 그래도 희망이 있음이 54%라고요? 이게 51% 아닌가요? 나쁨이 49%인데?
뭐죠? 어쨌든 희망이 있음이 54%로 5년 이후에는 많이 살 거라고 하네요. 아마 돈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습니다. 2030 향 구입 목적은 직접 거주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직접 거주. 실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가 중요해질까요, 앞으로?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2030들이 이제 결혼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국민 평형은 30평대에서 20평대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2030, 근데 또 집 사는 건 또 결혼한 2030들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니, 앞으로 직주 근접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과거 학군보다는 여기상으로는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령대별 첫 자가 비율 20대 제일 많네요. 근데 실제로 첫 자가를 구입한 2030 세대의 73%는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집을 사면 웬만해서 오른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긴 합니다. 김밥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2030 세대의 자가 구입 비용 및 대출 지원 비중 70에서 90% 미만을 대출이나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 돈은 30%에서 10% 정도를 가지고 집을 산다. 그렇죠. 내 돈을 30%에서 10%밖에 넣지 않았으니 부담될 수밖에 없죠. 2030 세대 자가 구입 시 활용한 대출의 월 상환액 전체로 보면은 42만원 정도를 갚고 있는데 2030은 그러니까 집을 산 2030은 평균 127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2배 더 많은 부채 상환액을 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재밌는 것이 보십시오. 2030 중에서 자가를 구입한 사람들의 월 평균 총소득은 579만 원입니다. 근데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소득이 424만 원입니다. 그럼 뭘 뜻할까 이게? 지금 집을 사고 있는 2030은 소득이 꽤 전체 평균 소득보다 상회하는 고소득층을 위주로 집을 사고 있다라고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파산하는 일은 적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느끼는 점입니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택계획 전세 사기 무서워 보증금 빼고 월세를 돌리는 2030 월세로 전세는 무서우니까 월세를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2030 세대는 월세가 늘어난 추세고 4050 세대는 야 이제 전세 사기로 전세가 싸졌으니 난 전세 들어가겠다. 역시 4060은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전세 사기가 무섭지만 내가 또 잘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역시 똑똑한 네. 4060 세대 전세 거주자의 주택별 유형 2030 세대는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잘 들었고 근데 오피스텔도 이거 전세 사기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죠 이건? 어쨌든 4060 세대는 전세 사기로 빌라랑 다세대가 싸지니까 0.6% 들었고요. 오피스텔도 들었고 단독주택도 들었다고 하네요.
요즘 단독주택이 유행인가요? 둘 다 늘었네요. 아니, 단독주택이랑 오피스텔. 근데 이거 오피스텔도 제가 알기로 전세 사기 위험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하여튼 그 뭐야 허그 보증보험 126%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월세 거주자의 계약 만기 시 거주 계획 변경 계획 유지가 제일 많네요. 월세로 살겠다. 2030은 전세 사기 때문에 4060은 전세금이 너무 비싸다. 이게 슬픈데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은행은 우리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직장인의 최고의 복지는 연봉입니다. Z세대 95년생에서 03년생의 Z세대는 전에요. 워라벨이 아니라 연봉이 최고다. M세대도 연봉이 최고고 X세대도 연봉이 최고고 4010 베이비부머 세대도 연봉이 최고다 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최고의 한국 직장인들의 최고의 복지는 뭐 워라벨 뭐 비전 개인의 성장 가능성 다 제끼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가 최고의 복지 최고의 제일 가고 싶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만한 게요. 지금 아파트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살려면 연봉을 많이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몇 시죠? 아씨, 빨리 해야겠네요. (20대) 미혼의 상위 20% 하위 20% 상위 20% 중에서 가구의 총소득 그러니까 20대 미혼이기 때문에 이거 혼자 버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버는 20대 사람 중 548만 원을 벌면 상위 20%입니다. 와우. 그죠? 그럼 대충 얼마죠? 660 아니 6,600인가요? 그죠? 6,600이죠. 연봉이 6,600 세후로 되면 세후로 받는 게 상위 20%다. 보유 자산은 3억 3,752만 원. 제가 식비를 식비가 아니라 전체를 50만 원 쓰니까 야, 내 돈을 많이 안 쓰긴 하네요. 원래는 한 237만 원 정도 쓰는데 하위 20%랑 비슷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